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빈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층 아파트들 참 많은데요. 특히나 부산은 고층 건물이 참 밀집한 도시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뿐 아니라 학교, 공원 산책길에 햇빛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이 일조권 피해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분쟁이 굉장히 잦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많은 편입니다. 예. 사실 부동산 붐을 타고 이 여기저기 땅만 있으면 아파트나 이 고층 건물들을 짓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조권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건물의 거주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아파트나 건물의 이 일조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부를 두고 이 건물의 시가에도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건물 신축 공사장 부근에 가보시면 옆 건물 거주자들이 이제 일조권 침해 보상하라, 공사를 중단하라, 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분쟁이 많은 편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것이 과연 일조권 침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침해가 돼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침해 정도에 대해서 명백한 이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요. 네. 무조건 이제 유입되는 햇빛의 양이 작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로 보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웃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 이를 법적인 용어로는 이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수인 한도가 넘어서면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햇볕이 너무 안 들어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좀 판단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이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 흔히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 일조 방해의 정도라든지, 네. 막는 건물이겠죠. 이제 가해 건물의 용도라든지, 네. 또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또 가해 방지, 또 피해 회피의 가능성이라든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일단 판례 문구라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건축 과정에서 양측의 교섭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기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네네네. 일단 햇볕이 드는 시간의 경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에 일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가 되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의 8시간 중에 최소한 4시간 동안 햇빛이 들어오느냐,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요.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건축법이라든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공법상 기준을 모두 지켜서 건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 일조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 건축주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기준 몇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고층 건물도 많지만 요즘에는 워낙 건물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지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를 떠나서 원룸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편이고, 그래서 일조권 피해는 물론이고 건너편의 집안 내부가 다 보일 정도라서 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건물들 간의 거리에 대한 규제 없는 건가요, 지금? 네, 현행 건축법상 건물 간의 간격, 이제 이걸 이격거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의 반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높이 50m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옆 건물과의 간격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인 25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근데 한 몇 년 전에 이 규정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상복합 건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통상 이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저층은 상업시설, 그리고 고층은 좀 주거지로 사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50m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네. 자, 그런데 상점이 들어있는 이 상업시설의 높이가 20m, 네. 그리고 주거지의 높이가 30m다. 만약에 50m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25m를 띄워야 되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바뀐 법에 따르면은 주거지역인 30m만을 기준으로 옆 건물과의 간격을 그 절반인 15m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더구나 이 주상복합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이거나 또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조차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많으신데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를 했거든요.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이 상업지구 내에서 건물 높이는 굉장히 높아지고 이 간격은 좁아지면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들어서게 된 원인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피스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피스란 말은 들어가지만 다들 사실 거주지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거주지, 즉 주택에게 이제 제한이 되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다 보니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거리가 없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이제 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옆방 창문과 내방 창문의 거리가 불과 2, 3m밖에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좀 입법적 규제가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판결이 있을까요? 네, 2016년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1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공사를 중단하라. 법원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공사 중지 가처분 사안입니다. 사실 이 판례를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 때문에 옆 건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고 또 이 공사 진행이 많이 되고 나면 또 이런 판결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공사 진행이 초기 단계인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사실 이제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식으로 법원이 명령을 한 조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안 역시 서울의 어느 곳에서 이제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갑자기 처음 예상과 달리 건물이 지상 30층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담당 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무 높으니까 계획을 좀 변경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지만은 건설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자 이제 곧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1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공사를 중지해달라 이런 가처분을 신청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판결이 그럼 어떻게 나온 거죠? 네, 법원은 1조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동지 기준으로 햇볕이 드는 시간을 판단해 보았더니 신축 건물이 이제 들어설 경우에는 이제 소를 제기한 그 아파트 일부 층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 감정 결과 그렇게가 나왔고요. 그래요.
또 이제 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예.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사를 진행한 측에서는 설계 변경도 고려를 하지 않고 뭐 아무런 뭐 협상도 거의 하지 않고 보상한 제시도 전혀 없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태도가 좀 좋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도 좀 고려가 되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진행 중인 공사의 일부를 중지하라는 그런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공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죠. 아, 그랬군요. 건물이 사실 이렇게 짓고 있는 경우라면 뭐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일단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방금 판례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이게 일조권 분쟁이 신규 건물이 지어지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건물들 사이에도 일조권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 지어진 건물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기존 건물들 간의 일조권 분쟁이라는 것은 신축 건물의 경우보다는 사실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제 건물이 완성되거나 혹은 공사 자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은 일조권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법원이 공사를 중지하라 뭐 이런 가처분 결정이 잘 나오질 않거든요. 네네.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즉 돈으로 보상을 해라. 네. 뭐 이렇게 하는 판결만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민사상 손해배상,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예. 혹은 그런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기간에 걸려서 뭐 뒤늦게 제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걸려서 제기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시려면 예. 지금 꾹꾹 참고 계셨다면은 좀 빨리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데 일조권 분쟁 지금까지의 판결로 봐서는 소송하게 되면 보통 어느 쪽이 좀 승소하는 편인가요? 네, 그건 사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 전문가의 감정, 그러니까 뭐 진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통 사안이 판단이 되게 되는데요. 네. 또 사안의 성질상 실무적으로 뭐 판결보다는 소송 진행 도중에 그 양 당사자 간에 적당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예. 합의를 유도하는 이제 뭐 화해 공고 결정이라든지 그런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미 지어진 것을 허물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적당히 화해를 시켜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소송의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동안 쌓인 판례들도 있을 테고 좀 쌓인 법원 판례를 반영한 법 개정 좀 이쯤 되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일조권 침해라는 것이 법령으로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1년 365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뭐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층을 기준으로 이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지, 네. 또 뭐 이 예측이 쉽지 않은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예. 사실 이걸 미리 법원에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대법원도 대체적으로 최저 기준 정도를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기준 설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건물 간 이격거리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건물 간 이격거리인데요. 예. 사실 이제 현행법 태도는 이를 이제 주거 지역에만 적용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공 시설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사실상 상업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이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축주들은 상업지구에 이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용적률이 낮아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마구지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못 모르고 입주한 우리 입주자들, 특히 이제 젊은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폐해가 참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일조권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